트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뒤에 배경을 끄고 나니까 흑백의 대비가 크게 돼가지고 또 흰 티셔츠를 입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늦은 밤이라는 것이 암시가 되네요. 그냥 쓸데없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9월 10일자 일요일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날 행사한 건데요. 인민의 애국심을 지켜세우는 김정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 딸의 무릎 꿇은 북오성 장군, 독일 매체는 김주의 후계자 훈련이라고 해서 요런 장면을 그 김주의 그 어린애한테 오성 장군이 귓속말로 하는 그런 것을 찍힌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후계자 훈련이냐 이런 제목을 좀 했고 또 다른 뉴스 매체에서는 북열병식 ICBM 대신 방사포 달린 생수 배달차 등장했다. 미사일 끄는 트랙터도 예비인격인 민간 무력 동원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민의 애국심을 지켜 세우는 김정은 요런 제목을 쓰는 뉴스 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했겠느냐? 이게 목적이 이거다라고 기사 제목을 쓰는 기자가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코리아 헤럴드 쪽의 의견에 그 공감합니다. 북한 김정은 주요 기념일의 애국심 고치 이렇게 그 영문 그 매체죠. 그리고 코리아 헤럴드에서 꼭 그 게재된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자관 얘네들은 그 프랭카드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죠? 액션 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넓은 광장을 전민 무장화 해가지고 전 국민을 무장화해서 남한을 싹쓸이 하겠다는 얘기인지 얘네들 의도가 뭔지 그래서 그 트랙타에 이게 농기구 아니에요 트랙타 우리나라 거하고 이상하게 비슷하게 생겼네 얘네들도 어디다 본따다 이렇게 만드는 건지 여기에 이제 뒤에 그 끄는 거 그 짐차에다가 이게 뭐 군인들 같지가 않고 이제 말하자면 한국으로 치면은 예비군들이 타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진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거를 인용을 했는데 김 위원장은 좋거나 나쁠 때나 집안일보다 국정을 우선시해서 국가 번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노동혁신가 등 애국적 국민인 나라의 바로 그 힘을 대표하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요런 얘기네요. 그 9월 9일 날 밤에 행사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얘네들은 낮에 안 하죠. 밤에 하는 거죠.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지. 그 인공위성에서 찍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애를 동원해 가지고 10대 때부터 후계자 양성을 한다? 참 재밌는 나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완전 김씨 왕조를 해 나가는 것 같네요. 베트남 10조 7천억 러무기 구매 협상 타결 바이든 방문의 찬물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베트남 비밀리에 20년간 80억 달러 무기 구매 협상 타결 베트남 문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푸틴 최측근 하노이 방문 무기 협상 확정 대중국 억지력 구축의 무기 구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오늘인데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이엔 푸쫑 공산당 서기장 등과 회담하는 등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최근 수개월 동안 강화되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려는 비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는 베트남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전했다. 이걸 또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양국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합작사 루스베트 페트로를 설립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1인 독재 치하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권력이 네 군데로 뭐 분산돼 있다고 하죠. 서기장도 있고 총리도 있고 뭐 형 대통령도 있고 또 뭐 국회의장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누가 실권자인지 모르지만은 독재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저렇게 분산한 독특한 공산주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월 15일 날그 베트남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잘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미국도 다시 그 무기를 팔아보려는 의도가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베트남이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왼수지간 같이 지내지만은 베트남 전쟁의 최종 승자는 베트남이었죠. 그래서 베트남에게는 글로벌 사우스 멤버십에 한몫하는 세력으로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미중을 잣대로 해서 비교를 이렇게 해보는데 어떤 그 한국 사람들은 왜 인도나 뭐 베트남처럼 왜 우리나라도 참 저울질 해가면서 이용해 먹어야 될 거냐. 그랬다간 우리나라 죽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미국 놈들을 그 베트남 입장에서는 쫓아낸 그런 그 역사적인 전쟁 승리 자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치 외교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처럼 우리도 글로벌 사우스에 힘 있는 국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국수주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뭐 또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저기 베트남에 투자도 하고 했는데도 얘네들 지금 건방져졌다 너무 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힘이 어느 정도 생기면 항상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요런 경우를 어떻게 구슬려 해서 잘 운영을 하느냐가 또 정치 외교의 또 묘미다 이렇게 또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박항서 축구 감독이 말하자면은 이 나비부인 같이 말하자면은 버림받는 그런 일도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뭐 베트남 축구를 그렇게 올려놓고 또 그런 것도 우리 입장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지들이 이유가 있었는지 어떻는지 자기 합리화들은 하겠죠.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에, 베트남에서 국익 차원에서 잘 이용해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위키코리아에서 반중 감정 격화된 인도, 기회 노리는 한미 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도에서 뭔가 이득을 좀 보자. 중국하고 지금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위키코리아가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의 국방정책연구센터의 수샨트 싱 수석 연구원은 근래에 들어 인도 정부 내에서 다중 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방관자적 태도가 이어질 경우 향후 인도의 존재감을 키우는데 한계가 될 것이고 이는 곧 인도의 위상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국경 분쟁이라든지 중국하고 이런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것을 한국과 미국이 활용을 어떻게 해낼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베트남 애들도 결국은 이 뭐냐, 이 스르프 타임즈의 주제대로 국익 우선이죠. 생존이 우선 1차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국익 또는 기업이 2순위 우선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뭘 따지기가 좀 쉬운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로 좀 저는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동방경제포럼 개막, 정은씨 방문과 군사협력 초점, 비유방 언론은 배제, 러시아. 요게 이 동방경제포럼에 푸틴이 이번에 뭐 참석하는 모양인데, 이게 오늘 그 10일 또 이게 열리는데, 브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되는데 13일까지 전체 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출석해서 개최에 아울러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방문한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과 김정은이가 회담을 하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방의 경제 포럼에 대항하는 듯한 동방 경제 포럼, 주로 어떤 국가들이 참석하나,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러시아 정부 발표를 인용해 타스 통신이 8일 보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가, 또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 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3세력 글로벌 사우스들이 여기도 참석했다가 저기도 참석했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국도 그래야 국가 이익이 되지. 그건 국가 이익이 아니고 국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 직접 말하자면 국경을 맞대고 전쟁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그런 외교 정책을 쓰는 것은 곧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 연결되는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의리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어떤 그 영화가 있었어요. 인필트레이터라고 해서 잠입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측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마약 카르텔의 어떤 그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인 모양인데, 보통 선한 역으로만 많이 나오는데, 글쎄 어떨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이 장사를 해먹는 거다. 그리고 의리가 없다면 끝이 좋을 수는 없다. 요게 잠입 그 경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의리를 배반하지 말라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느껴보는 것은 마약 카르텔에도 의리가 있다? 아, 마피아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 또 조폭애들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인도 그 뉴델리에서 이 만찬장에서 어, 윤 바이든과 G20 갈라 만찬에서도 1시간 30분 현안 대화 이런 것을 방송까지 해가면서 보도를 했는데, 국제 정치 외교의 의리를 내세울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자국의 생존과 국익이 목표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냉정하게 옳고 그르고 그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아까 동방경제 포럼이라든지 뭐 등등, 또 베트남의 행보 이런 등등 종합해서 볼 때, 결국 한국의 대통령도 국익 우선으로 해서 또 그 더 나가서는 생존이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시다 총리는 식량 안보에 대처 러시아 비난하고 처리수에 대해서는 중국 돌출을 시켰다.
뭐 이런 뜻으로 일본 시사통신이 모디 총리하고 기시다 그 총리하고 악수하는 장면, 요거의 그 뒷면에 있는 것은 아마 그 인도의 이 문명화된 어떤 그 수레바퀴 그런 문양 앞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내용, 서로들 서로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죠. 이재명의 재집권 계획 2부 환경정책을 이용한 정적 제거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는 그 매체 방송에서 그 방송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쭉 한 내용입니다. 친중 환경 세력들 이렇게 해서 쭉 풀어 나갔고, 또 최근에 그 이 문재인 정권 때 환경 전문가 조명래 장관이 있는데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었다고 그러고, 또그 2021년 11월 16일에 이재명 씨는 녹색연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소각장 스토커 방식 기술적 문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행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의 뉴스를 인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인지방에서 유독 경인지방에서 여러 그 이 소각장을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 소각장을 짓겠다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박남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100조 원에 달하는 인천 이음경제 완성할 것,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25년 폐기물 처리 상업 예상 수익은 23조 7천억 원이나 된다. 2025년에. 그래서 이 비판적인 의견은 쓰레기 소각장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하면은 한국 인구 감소로 결국 소각장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잉 투자가 될 것이다. 미래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또 증가하고 시민 감시단도 채용해야 되는 여러 군데 있다 보면은 비용이 분산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여러 군데 이 발생지 처리 원칙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으려는 속셈이다. 일자리도 챙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기생하는 애들 아니냐. 한국 망하게 하는 게 목표인 것 같다. 이 정도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를 해보면은 재고 관리도 중앙창고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 것을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소각장 집중할 때의 장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재고 관리 차원에서는 중앙 창고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경비도 또 싸게 들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중앙 정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그 쓰레기 매립을 할 것을 가져다가 소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서쪽이 아니고 동쪽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굴뚝에서 또 연기 나가면은 중국 아새끼들은 허를 얘기가 미세먼지 니들이 만드는 거지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할 놈들은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소각장도 한 군데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고 또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옳은 얘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송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해서 경인지방에 저거 하면은 이 좌파 애들이 먹거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잘 돈 벌고 해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그 관문인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도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놈들이니까 이게 뭐 생각이 있는 놈들인지 안 있는 놈들인지 이거를 국내 언론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를 하나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틀 동안 방송한 것을 이거 좋은 그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저도 편집을 해서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창고에서 관리해야 될 이유는 재고 관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맞아요. 제가 스루프트 회계를 하면서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회전율을 올리려고 그러면 중앙창고에서 집중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가시죠. 비주얼화로 보여주면은 지금 이 민주당 애들이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경기도 이런 지역에 자체 발생 처리 원칙에 의해서 여러 군데 그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서울시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아마 그 이 천만 그다음에 경인지방까지 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사는 서울 경인지방에서 공기가 탁해가지고 나라 망칠 짓들을 내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어디다가 이렇게 다이어트하게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 처리해야 된다. 는 거하고 비유를 해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상식이다 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기 늦춰야 경청 금융위의 의견 제출.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인데요. 광범위한 탄소 배출 측정 범위, 열악한 국내 검증 시스템 등 이유로 제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2025년으로 예정된 내년이죠. 아니 2년 후죠.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기준 S1 등을 확정한 이후 금융위는 해당 기준 적용과 공시 의무화 일정을 담은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2020년으로 예정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 4년 내지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이런 얘기인데 어저께 그 에포크 타임즈에서도 똑같은 미국 내에서도 시민들이 ESG에 대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ISO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환경 ISO에서는 환경도 있죠, 안전도 있죠. 그다음에 비밀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더 뛰어넘는 강력한 글로벌 금융 자본이 원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안이다. 이제 산업 세력이 요구했던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융 세력이 볼 때는 산업 세력들이 저 새끼들 하는 걸 보니까 안 돼갔어. 우리 돈을 갖다 빌려다가 지들 돈 버는 놈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돈 차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 ESG는 글로벌 금융 세력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항 같은데 글로벌 금융 세력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핵심에는 저는 로스차일드가 있다고 믿습니다. 2015년에 셰라톤 오크힐에 와서 이 로스차일드 여사가 한국 보고서도 ESG 하세요. 그때가 박근혜 언니가 대통령 할 때인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영부영하다가 20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또 나온 거죠. 금융권 말을 안 들으면은 제대로 돌아갈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ESG 언젠가는 되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융 세력이 산업 세력을 장악을 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념이나 정치 체제를 다 불문하고 모든 국가에 요구하는 거긴 한데 저 개발국까지 요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공업화된 선진 개발국 등을 상대로 해서 금융 수요가 있는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자기네들의 그 입김, 영향력이 맥힐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무역 개방만이 아니고 금융 개방을 시켜가지고
중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러시아도 아마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전 세계를 아마 이 세계 정부 같은 기분으로 아마 돌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니까 사실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저항이라는 게 극소수의 그 위 꼭대기층에 있는 그 어떤 지배 세력이 전 세계 인간들을 지배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저항 운동 같은 거로 나중에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명분은 좋죠. 명분은 환경,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 뭐 이런 거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 이런 데는 자기 이념하고 틀리면은 모두 악으로 규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말들을 안 들으면 악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고, 말을 잘 듣도록 뭔가 그 채찍과 그 다음에 당근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구사해서 나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